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한자와 그 고대 중국인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한자는 그 중국인들이 그 자기 생활을 하면서 그 필요한 것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생활하고 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 중국인의 생활을 잘 이해를 못하면 한자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. 지금 요 페이지에서 나오는 한자들을 보면 그러한 예들입니다. 그 중국인의 생활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자들입니다. 우리 일반적으로 그 부수가 그 한자의 뜻을 나타낸다고 그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. 우리가 그 성, 뭐 남한산성, 북한산성 할 때 그 성을 보면 그 이 다 돌로 만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성자에 보면 흑토자가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계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알기로는 다 새로 만드는데 지금 보면 나무목자 들어 있어요. 그다음 이제 그 종이 지자, 종이도 우리가 나무로 만드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실사자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편지간자에는 또 대나무 죽자가 들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뭐 제일 위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파트를 임대한다 할 때 그 임대 보면 이 조개패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. 조개패자가. 하고 화장한다 할 때 장자는 보면 또 쌀미자가 들어가 있고 그 축복한다 할 때 그 축복 보면 축자도 그렇고 복자도 그렇고 둘 다 보일시자도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보면 그 부수가 이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것지가 전혀 않은데 어째서 이럴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한자가 만들어졌던 그 은나라 그러니까 소위 말 지금으로 말하면 3,500년 전입니다. 3,500년 전에 그 중국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이런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 중국인의 생활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나마 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야만 우리가 한자를 그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중국 문명을 보면 황하강 주변의 항토원에서 태어났습니다. 뭐 잘 알지만 황하강 주변인데 이 황하강이라는 황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 그 황하강 물은 항상 그 흐립니다. 맑을 때가 없습니다. 영원히 없습니다. 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건데요. 왜 그러냐면 황하강 상류에 보면 그 고비 사막이 있는데 이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이 그 강물에 흘러 내려오는 거죠. 그리고 이 황사는 또 그 마찬가지로 그 바람에 실려 가지고 날아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황하강 중류에 보면 황토공원이 있는데요. 황토공원의 그 두께가 거의 한 50m, 평균 한 50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이 뭐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 황토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황하 문명이 만들어졌죠.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황토공원입니다. 뭐 이게 지금 현재 그 위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. 하고 이 뭐 폐져가지고 물이 흐릅니다.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사진면을 따라 가지고 이거 지금 집을 지어 살기도 합니다. 아직도 그 중국 사람들의 한 4천만 명이 이러한 그 황토공원에서 이렇게 굴을 뚫어 가지고 동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. 이건 뭐 바이오 황토라 해가지고 뭐 건강에도 좋다 해가지고 일부러 뭐 여기서 나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뭐 도자기도 마찬가지죠. 도자기도 전부 그 중국이 굉장히 유명한데요. 전부 황토로 만든 거죠. 그래서 그 중국인의 생활은 이 황토, 황화 이런 걸 빼고는 그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성이 바로 그 중국의 그 옛날에 그 고대에 만들었던 그 성입니다. 고대 중국에서 만들었던 성인데요. 뭐 보다시피 그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황하강 주변에 이 황토원에 보면 돌이 거의 없어요. 뭐 당연히 없겠죠. 전부 황토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돌로 성을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그 성을 만드는데 재를 만드는데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흙으로 다 만듭니다. 이 뭐 물론 저 판축법이라는 굉장히 그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만들면 뭐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. 흙으로 만듦에도 불구하고. 그다음에 그 각골 문자를 만드는 은나라는 또 청동기 시대입니다. 뭐그 쇠는 그 이후에 그 한나라 때 나옵니다. 뭐 그래서 그 은나라 때는 그 쇠가 없었어요. 쇠가 없었고 그 청동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주로 이제 만드는 게 창, 무기, 칼. 그다음에 이런 그 솥을 만들었습니다. 뭐 소정자가 바로 요 모습에서 나왔죠. 소정자가 이 솥. 근데 이런 솥 같은 경우는 그 왕이나 굉장히 높은 사람 외에는
지금은 귀족들 외에는 이걸 쓸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칼이나 창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거의 다 뭐 군인들이나 쓸 수 있었는데 그 군인이라는 게 그 당시 지배계급입니다. 지배계급이고 그 밑에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뭐 사실 노예나 다름없었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이런 청동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배틀기자나 기계기자 이런 글자를 보면 그 당시에 물론 뭐 청동기를 가지고 배틀을 만들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. 배틀을 만들 기술도 없었고 그럼 이제 뭐 더더욱이 그 자체가 만드는 게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데 그런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이런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뭐 그 당시도 뭐 어떤 뭐 간단한 기기 같은 걸 만들었는데 전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. 배틀도 마찬가지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. 그 누에를 가지고 뭐 실을 뽑고 뽑은 실로 뭐 그 배를 짰는데 여기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김홍도가 그린 그림인데 뭐 이 당시도 배틀이 보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. 당연히 그 몇천 년 전에 뭐 이런 배틀을 나무로 만든 게 당연하겠죠. 그래서 이 배틀기자나 기계기자나 둘 다 형성 문자인데요. 나무 목조가 다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옛 중국에서는 각골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누에서 실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인류 최초로 그 비단을 만든 그런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. 그래서 이 누에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그 비단도 짜고 했습니다. 무명실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. 그 이후에 그 이후로 뭐 거의 1000년이 거의 지나서 그 무명실이 중국에 도입이 되었는데요. 실사자 우리가 쓰는 그 실사자를 보면 지금 누에서 뽑아놓은 가는 실을 세 가닥을 꼬아서 좀 굵은 실을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모습이 바로 실사자입니다. 여기 지금 실사자의 각골 문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는 종이가 없었습니다. 종이는 당연히 없었고요. 그 종이는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그 종이라는 것은 105년, 서기 105년 한나라 채륜이 만들었습니다. 그 전에는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, 지라고 하는 것이 실로 뽑은 비단에다가, 실로 만든 비단에다가 글을 썼습니다.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지금 요 사진을 보면 다산 정약용이 안에 치마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자식들한테 남겨준 건데요. 이렇게 종이가 아니라 비단에 글 쓴 거는 그래 고대 중국에서만 쓴 게 아니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비단에다가 글을 썼습니다.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왕이 내린 글은 대부분 다 비단에다가 써서 내렸습니다. 그 다음에 비단이 그 당시도 굉장히,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도 굉장히 비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모든 글을 다 비단에 쓸 수 없었고,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쪼개가지고 여기에다가 한자를 썼는데요. 편지 한자도 바로 이러한 대나무에 썼기 때문에 대나무 죽자에다가 싸이 한자를 붙여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형성 문자죠. 그러면서 동시에 두 사람 사이를 대나무를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편지 한자가 생겼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책편자, 서적 적자, 장부 부자, 부적 부자 다 보면 대나무 죽자가 들어갑니다. 공통적으로.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책이나 글을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대나무를 가지고 전부 글을 썼습니다. 대나무에다가.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화폐가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개를 가지고 화폐를 대용했습니다. 이때 썼던 조개라고 하는 것이 보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만호 조개라는 겁니다. 이 만호 조개는 중국 남부 해안이나 아니면 인도양에서 나는 굉장히 귀한 조개입니다. 굉장히 단단하고요. 이 광택이 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화폐로 쓸 수 있죠. 우리가 요즘 보는 그런 흔한 조개는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화폐로 썼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되는 글자는 전부 이 조개 표자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품팔이 임, 막일대 이게 전부 다 형성 문자인데요. 이런 것도 전부 다 조개 표자가 들어가고 여기 보면 재물 제자, 그럼 재물 자자, 자산, 자본 할 때 자자죠. 조개 표자가 들어갑니다.
아무튼 물건을 산다 할 때 살매, 판다 할 때 팔매, 전부 다 조개 패자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무역할 무자, 마찬가지로 조개 패자 들어가죠. 하여튼 돈에 관련되는 건 다 조개 패자가 들어간다 보면 틀림없습니다. 한자에서. 그 다음에 그 중국은 또 한라강 주변에 넓은 평야가 있어가지고 그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쌀을 재배했습니다. 지금 현재 뭐 중국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 한 10,000년 전부터 쌀을 재배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쌀 덕분에 중국 문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벼화자입니다. 벼화자, 벼화자고 요 아랫게 보면 쌀미자입니다. 이 쌀 이삭에 쌀알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쌀미자인데 그 중국의 여러 한자에 보면 많은 한자에 보면 벼화자나 쌀미자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. 지금 뭐 요 사진은 그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그 화장품들입니다. 그 중에 하나 보시면 이게 지금 그 하얀 가루가 있는데요. 이게 바로 그 분가루입니다. 이 분가루를 분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가루 분자인데요. 쌀미자에다가 나눌 분자를 합친 겁니다. 물론 형성 문자인 동시에 쌀을 잘게 나누었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. 예. 그리고 단장할 장자는 쌀미자에다가 농막 장자를 붙여가지고 단장할 장자를 썼습니다. 그래서 이 쌀을 가루로 만든 걸 가지고 그 얼굴을 그 분칠을 하면서 동시에 또 화장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고대 중국에서는 제사나 전쟁 혹은 농사, 사냥 등과 같은 대소사를 치르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점을 쳐서 물어보았습니다.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점을 치고 했었는데요. 지금 여기 보시면 그 거북 껍질이 있습니다. 거북 껍질을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거북이 쫙쫙 갈라져 있죠. 여기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마찬가지 양쪽에 있습니다. 요 갈라진 이 모양을 가지고 전복자가 만들었습니다. 전복자 아시죠? 전복자 이렇게 짝대기 하나에다가 옆에 조그만 선이 하나 있는 게 전복자인데 이 지금 요 거북 이 껍질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뭐 등껍질이 아니고 배껍질입니다. 뭐 등껍질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배껍질에 배껍질을 가지고 이 안쪽 뒤 안쪽을 보면 이렇게 일단 구멍을 몇 개를 팝니다. 파가지고 거기다가 불에 달군 새꼬챙이를 갖다 찌르면 이렇게 갈라집니다. 이렇게 쫙 갈라지는데요. 이 갈라졌을 때 이 갈라지는 요 부분이 위로 갈라지느냐 아래로 갈라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륭화복을 좀 줬습니다. 그 사람들이. 그래서 그것을 결과를 다시 이 점친 거북 껍질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. 이것이 바로 가꿀문자입니다. 예, 우리 한자가 다 여기서 나온 거죠. 그래서 한자의 많은 글자들은 그 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한자들이 많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제사에 관련되는 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. 제사. 지금 여기 보시면요. 요 글자가 그 빌축자의 가골문자입니다. 빌축자. 빈다, 조상님한테, 귀신한테 빈다, 이런 뜻이 되는데요. 보시면 여기 지금 사람이 꿇어 앉아 있고, 요 앞에 그 제사상이 있죠. 요 제사상의 형상이 바로 보일 시자입니다. 우리가, 본다 할 때는 눈목자를 쓰기도 하지만은, 눈으로도 보지만은, 이 보일 시자, 이거 미래를 내다본다는 뜻입니다. 이때 보인다는 게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, 미래를 내다본다. 도시 말해 귀신한테 물어가지고, 앞에 점을 칠 때,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미래 어떻게 되는가를 또 알기도 하고 그래서 요 보일실자는 미래를 우리가 본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빌축자, 복복자, 복도 마찬가지 빌죠. 이런 것들은 다 그 보일시자가 들어갑니다. 제사상이 들어가는 거죠. 예. 그리고 맏형자는 사람에다가 입구자를 갖다 붙여놨는데요. 사람 인자에다가 입구자를 갖다 붙여놨는데 이 제사를 지낸 사람이 바로 맞이기 때문에 이 맏형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. 여기 보면 조상조자, 여기 보일시자 들어있죠. 보일시자가. 귀신기자 마찬가지로 보일시자 들어있습니다. 그럼 이제 제사할 때 제자도 여기 보면 제사 제자도 보면 보일시자 들어있고 사자도 보일시자 들어있죠.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자도 보일시자, 토자도 보일시자가 들어있습니다. 지금 여기 나오는 글자는 다 형성문자입니다. 또 마찬가지로. 그래서 한자는 모두 고대 중국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
그 한자가 만들어진 우리가 원리를 알려면 고대 중국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대 중국인의 생활을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한자를 잘 배울 수 있겠죠. 예, 이상으로 그 두째 마당 그 한자와 중국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